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평화 구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먼저 안보 분야 관련한 평화 재건 활동을 이제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거버넌스의 그 하나의 그 분야임은 뭐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평화 구축에서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 구축의 가장 이제 지금까지 그 주요 활동 영역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결국 방금 전까지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 구축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평화 구축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치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그 평화 구축 활동을 사실상 그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언제 다시 그 군대가 들어와서 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오랫동안 그죠? 6개월 뒤에 수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작물을 거기다 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안보를 확립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중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일이거든요. 또 그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싸웠던 그 무력 집단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무기를 놓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돼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안보 분야의 평화재건 활동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그 깨지기 쉬운 가장 그 위험한 그런 그 불안정한 형태의 그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 구축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러한 평화 구축, 그 안보 분야의 평화 구축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짜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특히 첫 번째 부분과 파트와 관련해서 그 사례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왔던 엘살바도르의 그 내전 이후 평화 구축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 제 선임 교수랑 같이 썼던 교과서 그 피스 빌딩과 관련된 교과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구분법,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인데요. 사실 그 안보 분야의 평화 구축의 때 개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끼리 생각을 해보다가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네 가지 구분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한국어로 무력 통제라고 했더니 말이 좀 두루뭉실하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지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전쟁을 겪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무력 집단이나 군사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그, 그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휴전 협정을 맺고 난데 휴전 협정이 계속 지켜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협정에 조인한 그 집단들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협정을 계속 준수해 나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군대가 지금 이미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다 보면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줄일 때 한 집단에만 다 줄이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숫자를 줄이되 필요 없는 군대 부서는 아예 없애고 꼭 국가 이제 국토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숫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것이 그 사회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 평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리는 사실 활동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근데 사실은 그 군대를 포기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 무력 집단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 제도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무력 집단의 여러 가지 그, 그 숫자를 축소하는 거는 이제 이 분야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제 보다 장기적으로 그래 남아 있는 무력 집단 또는 그 안보 관련한 그런 여러 기구들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에 군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대라도 이 사람들은 그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잘 죽이는 기술들을 이제 익히는 방식으로 군대가 이렇게 훈련되어 왔고 조직돼 왔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공격용 군대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끝이 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외부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킬링 머신으로 트레이닝 되어 왔던 이 군대들이 이제 일종의 민간인들에 대한 프로텍터,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태어나서 그 많은 수의 또 이렇게 군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게 결국 계속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성격 변화가 필요하고 좀 더 구조적으로는 이 그 군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동안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던 군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일종의 전 국민의 군대로 국군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롭게 조성된 이 국군들은 민간인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통제를 받는 민간 영역의 지도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뭐 이름은 총리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의 최종 통제를 받는 권한 하에 둔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여러 형태의 그 민주적인 그 안보기구 또는 국방력의 통제를 이제 꾀하는 것이 국가안보제도 확충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이제 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일인데요. 그 민간인 보호에서는 사실 그 전쟁을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하는 동안 그 우리나라도 휴전 지금 비무장지대를 나중에 개발할 때 가장 큰 걱정이 그런 거잖아요. 개발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개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남북이 관계가 좋아져서 그쪽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 때 가장 큰 위험은 거기에 묻혀 있는 지뢰들이거든요. 지뢰밭에서 사람들을 그 이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국토 전체가 전쟁의 참화를 수십 년 동안 겪은 곳에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또는 애들이 그게 지뢰인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지뢰들이 그 소형으로 만들어진 지뢰들은 아주 알록달록한 그 예쁘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회색 콘크리트밖에 없는데 그 아주 예쁘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된 뭐가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고 놀다가 또 크게 다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전쟁을 하도 오래 겪다 보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총이 러시아식 그 AK-47 소총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나 있는 거죠. 시장에 가면 조금만 어디 들어가면 그 큰 돈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총기와들에 대한 그런 그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쟁을 했다가 이제 부상을 입거나 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군대에 남아있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에 이제 존재한 일종의 개인 집단이 또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또 이 안보 분야의 그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해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영토를 지키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그, 인신매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납치를 해가지고 외부에 또 인력으로 이제 그러니까 헐값에 파는 이런 이제 휴먼 트래피킹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밀무역 문제들도 있고요. 또 마약에 또 통제되지 않은 그런 유입들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분야에 크게 네 가지 목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분야에 또 수십 가지 또는 수백 혹은 수백 가지의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러한 안보 분야의 개혁, 안보 분야의 평화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국가안보제도 확충과 관련해서 그 군대나 그런 무력 집단의 개편, 개혁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사례를 엘살바도르의 그 진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걸 Security Sector Reform이라는 아주 정형화된 단어로 부르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서로 분리돼서 싸우고 있던 군대를 1차적으로는 숫자를 줄이고 2차적으로는 이 군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의 군대를 거듭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그 군대를 민간인의 통제하에 놓고 보다 이제 효과적인 그 국민의 일종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큐리티 섹터 리폼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도 굉장히 시큐리티 섹터 리폼을 가장 중요한 평화 구축의 목표로 잡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내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전에 들으셨던 강의를 조금 기억을 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1994년도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난 당시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티아니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부군과 처음에 6개였다가 5개로 나중에 재편된 무력 집단이 하나의 느슨한 연대로 만들어졌던 FMLN 이라는 반군 집단 사이에 양자적인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이제 그들 사이에 일종의 그 전쟁 협정 이후에 이제 평화 구축 과정, 이행 과정을 협정의 이행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목표가 됐던 이 군사 분야에서 첫 번째로 목표가 됐던 것이 군부 축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군인 숫자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명백하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전쟁이 아닌데 그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 그 자체는 첫 번째 목표가 되기도 했는데, 엘살바도르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군부 축소, 그 군인의 숫자를 감축하는 것은 단지 비용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라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많은 내전에서 정부군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 지주들 있죠.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던 그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에 의해서 운용이 됐고, 이러한 군대의 핵심 이제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지주들과 결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지주이거나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 의해서 고용되고 훈련되어 온 군인들이 명목상으로는 국군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반군 게릴라들을 철저하게 소탕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엄청 많이 압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게릴라 반군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지지였거든요. 특히나 못 사는 농민들이 그나마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정부군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다 잠재적인 배신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엄청나게 그 많은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을 만큼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엘살바도르 내전이 끝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자기들을 괴롭혔던 학살하고 고문하고 말도 못할 그런 끔찍한 짓을 자신들에게 저질렀던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반정규 군대였던 밀리샤 그룹들, 데드 스쿼시라고 부르는데요. 암살단, 조직된 암살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엘살바도르판 CIA 중앙정보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군에 편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준정부 군대들. 그 다음에 일부 학살의 선두에 섰던 국군의 일부 이제 편제됐던 일부 부대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당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심볼릭 그런 그 심볼로서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행위로서 이것들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군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군대가 여기서 이제 특히 정부군 쪽에서 많이 아예 사라진 부서도 많았고요. 기존에 남아있던 부대들에서도 군인들의 숫자를 엄청 많이 감축을 시켰고요. 반대로 이제 그 반군 쪽에서도 실제로 그 병력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병력이 이때 이제 민간인으로 비무장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확 줄이는 과정이 첫 번째 이제 그 우선순위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남아있는 이 군대들, 반군과 그 국군들을 하나로 이제 합쳐 가서 이제 하나의 편제 안에 두는 거였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서로 죽고 죽이던 관계에 있던 애들을, 군인들을 한 부대 안에 같이 생활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크리스티아니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이 군부 개혁 작업에서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들을 형식적으로는 한 부대 안에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대 우리로 치면 대대 정도 단위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단 안에 제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홀수 대대는 다 예전에 군 이제 그 정부군 쪽 그 편제고 짝수 쪽 대대들은 그 반군 쪽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막사도 따로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이제 통제하는 지휘관들도 옛날 그대로.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한 군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중적인 통제 구조가 지휘 구조가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여러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계속했던 그런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있죠. 그걸 하면서 서로 간에 편제를 섞어가지고 서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쪽도 팀이 섞여 있고 저쪽도 팀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협력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여러 형태의 그런 그 서로를 대화를 하고 서로 섞여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들 계속 만들어가면서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거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편제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지휘관 아래서 통제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이 군대를 관리하는 지휘관들도 점차 이그 대통령 민간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교체해가는 과정을 거의 뭐 10여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진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을 반영한 균형 잡힌 채용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막 존경받거나 뭔가 특권이거나 이렇게는 생각 잘 안 하지 않나요? 아, 물론 뭐 그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직업 군인이 된다는 것이 그 존경받는 일일 수는 있지만 막 사람들이 막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런 정도까지는 많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나 또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계속 이렇게 지배 구조가 있었던 쪽에서는 군인이 된다는 것.
특히 장교가 된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결국은 군대 안에 특정 인종 또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많아지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저 인종만 군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이제 이 전쟁을 겪은 이 새로운 정부는 국민 모두의 정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균형 잡힌 그런 그 인적 구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군대, 새로운 군인들을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그 사회에 있는 인종이면 인종, 종교면 종교, 아니면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성격, 사회적인 그룹의 성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선발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동안 그 킬링 머신으로서 트레이닝 되어 왔던 군대에서 이제 민간인의 프로텍터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배워야 될 그런 뭐 사상적인 철학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트레이닝을 거치고 특히 이런 기술 교육이나 인권 교육은 그 군대 안에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군대에 있는 장교들이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때는 그 외국에 에, 그 군대에서 이런 교육을 전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임시로 거기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 군대 내에 있는 장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수에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 장면들을 그 엘살바도르 사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 왔을 때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